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문화 예술이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게 됐는데, 이거를 보니까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엄청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이 발전 속도가 10년 전에 87조 원을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1조. 시장 규모가. 수출액으로 따져보니까 12년 전에는 46억 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려 132억 불. 2.9배나 상승을 한 거예요. 어떤 산업도 저렇게 지금 다 경기가 안 좋다는데 이렇게 급상승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이냐? 저 보시면 1억 불을 수출을 하게 되면 이것과 다른 유관한 제조업 분야는 무려 1.8배가 증가를 해요. 이게 뭘까요? 요즘에 라면 팔아가지고 1조 원 수출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김 팔아갖고 1조 원 수출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라면 팔아가지고 1조 원어치 팔려면 라면 몇 개를 팔아야 돼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됐나요? 유명해졌나?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그게 유행을 하면서 라면을 먹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화 콘텐츠 영화나 드라마나 이게 수출이 되면 거기에서 먹었던 거, 거기에서 입었던 거, 거기에서 화장한 거, 화장품 이런 것이 그냥 막 같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산업보다 1.8배가 더 팔려. 화장품, 의류, 먹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코스메틱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의류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식료품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하면 저 덕을 봤으면 투자해야죠. 근데 안 해. 정말이에요.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짜배기로 정부 예산만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문화 콘텐츠 산업 1억 불을 수출을 하면 생산 유발 효과는 5배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무려 3,000개에 가까운 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요즘에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취업. 경제적인 문제. 취업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 공식적인 체류자였고 외국 근로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250만 명.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을 하거나 제조업을 하는 데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그거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왜 대학교까지 나와서 저기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의 문제점 하면 교육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3,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니라 지난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신입사원 7명을 선발을 했어요. 모집 공고를 냈더니 7명 선발을 하는데 170명이 왔어요. 그 7명 면접 보고 시험 봐가지고 7명을 뽑았는데 뽑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경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면담하면서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경력을 쌓고 여기 왜 신입사원으로 들어?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 들어오지? 저는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 하나같이.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인 거예요. 그런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쪽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자, 그러면 문화예술이 이런 경제적 가치만 있나?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나와.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에 대한 자유연상 이미지로 첫 번째가 뭐냐? 문화가 18.1%로 1등이야. 두 번째, 대중음악. 이것도 문화잖아. 또 물어봤더니 한식. 이것도 문화잖아. 다 문화와 관련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광화문 내거리 한번 가서 보세요. 외국인이 더 많아요. 지금 다 한국을 와보고 싶고 저렇게 선호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는 2008년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 방카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안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는데 방카에서 하는 거예요. 회의를. 제가 당에 있을 때에 저도 참여하는 멤버예요. 서민행복추진본부의 본부장이라서. 갔어요. 갔는데 하루는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점을 듣겠다라고 해서 5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번 애로점이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시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애로점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사람 대통령 앞이라고 해서 호기를 떠나? 근데 5사람이 다 하나같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바이어와 겨우겨우 약속을 하고 30분 약속을 해놓고 갑니다. 갔는데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우스요? 노스요? 이거부터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우스입니다. 그런데 사우스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북한 김정은 얘기만 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30분 다 약속 시간이 끝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간 상품은 설명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가면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슈퍼주니어 알아요? 소녀시대 알아요? 중동을 가면은 이영애 알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한참 하다 보면 또 자기 상품 얘기하지 못하고 이건 뭐야? 그러고 나오려고 해서 잠깐만요. 그 물건 놓고 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로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갖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이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 참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죠? TV 보고 싶지 않으시죠? 걱정이 태산 같죠? 나라가 어디로 갈까? 걱정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 그런데 덩달아서 왜 국민들은 편이 갈라져서 같이 싸워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욕하면서 왜 같이 편을 갈라갖고 싸우냐고요. 국민들은. 이게 저는 이것도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총장님 하셨던 맞죠?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틀린 거 찾아내는 거, 맞는 거 찾아내는 교육만 시켜요. 그런데 어느 이론도 정답은 없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가까운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하지
달랐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대화하다가 아이 자네가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아 자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과정에서 습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너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싸우게 되는 거죠.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얘기하는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여당은 야당을 야당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 야당은 여당을 보고 여당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왜 다른지 그 다른 거를 서로 지지층이 다르니까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틀렸다라고 싸워요. 그러면서 그게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도 두 쪽으로 쫙 갈라놓은 거예요. 이거를 순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은 요즘에요. 워낙에 아까 이제 문화누리 카드를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순수 예술을 와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영화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은 습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극이나 무용이나 연주회나 이런 거를 보셨던 분들은 계속 보시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나하고는 무관한 별 세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안 보니까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이 미친 짓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응당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찾아서 연극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무용 공연도 보러 갈 텐데 그거 안 보니까 돈을 줘요. 올해 첫발 사회에 내딛는 19살짜리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16만 명한테 선착순으로 15만 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근데 지금 석 달이 지났어요. 그걸 시작한 지가. 그런데도 아직 그 발급률이 60%밖에 안 돼요. 이 징병검사 장소에 가서 이제 이 설명회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발급을 안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몰라서 그러지 알고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동원을 하고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원인이 뭔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만 그 카드는 문화누리 카드와 같이 영화 이런 거 못 보고 순수 예술만 볼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순수 예술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짜로 줘도 안 봐. 이게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을 줄 안다고 이것도 문화예술도 해본 사람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정치인 출신 중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도 처음이고 문화예술위원조차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처음에 이걸 하라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건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거다. 정치인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위원회를 바꾼 사람이 국회에서 제가 바꿨는데 그 이유는 문화예술 지원은 정부 예산을 가져가지만 돈 지원했다고 해서 그걸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민간위원회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몇몇 예술인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과거에 장관에서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그런 뜻으로 이것을 위원회로 바꿨는데 그 뜻대로 이게 운영이 됩니까? 정권이 일로 가면 이쪽에 쏠리고 이쪽에서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화이트리스트가 나오고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예술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의 기회를 막고 있지 않냐. 줄 세우게 하지 않느냐. 당신은 국회의원도 해봤고 정치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고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당신이
의도한 대로 울타리 역할을 와서 해줘라. 타치하지 못하게 해달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아갖고 들어오게 된 건데요, 작년부터.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그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이 교육을 정상화시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게 창작품이라는 게 대중예술하고 순수예술하고 차이가 뭐냐면 순수예술로는 창작을 해내면 하나밖에 안 돼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그렇잖아요. 달라야지 예술품이 되거든요. 근데 대중예술은 찍어내잖아요. 같은 저거지만 계속 찍어내갖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순수예술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라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예술을 보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느끼고 감흥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작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뭔가가 하나가 통하는 게 있어. 거기에서 공감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술을 보는 이런 습성화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돼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술이 안 되니까. 예술을 감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술을, 그러니까 공연을 많이 보고 전람회를 많이 가서 보고 이런 사람들은 공감력이 뛰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틀렸다라고 하죠. 아,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저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문화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문화예술이 중요시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 위상에 와 있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은 뭘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저는 그 리더십이 문화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시대에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갖고 싸우면서 이 투쟁 저 투쟁 하면서 거리로 데모로 하면서 1년에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246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것만 갈등만 해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0.5%가 더 올라간대요.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그럼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위상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벤치마킹 한다고 많이 물어봐요.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의 역사예요.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실 게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생깁니다.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1973년 하면은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35,000불 정도 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내가 몇 살이었고 그 시대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0,000불 미만. 10,000불 미만은 많은데 갭이 너무 커요. 1인당 국민소득이 321불이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급식을 받아 먹은 게 옥수수빵 받아 먹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급식을 받았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급식 받아 먹은, 초등학교 때 받아 먹은 거는 제일 처음에 도시락 갖고 오라 그러더니 그땐 벤또 그랬잖아요. 도시락 갖고 오래서 도시락 갖고 갔더니 줄 세워가지고 분유를 퍼주더라고. 그게 원조품이었죠. 근데 그거를 갖고 와서 허겁지겁 먹다가 목이 맥혀가 캬캬 하는 사람도 있고 팍
품기도 하고,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다 설사를 하는 거예요. 학교가 난리 났죠? 다 다시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쪄서 줬어요. 쪄서. 이만 덩어리로 쪄서. 익혀서 좀 괜찮을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밀가루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가루가 들어오면서 요즘은 다 사료로 쓰잖아요. 수입하다가. 근데 그거를 큰 가마솥에다 가마솥 걸어놓고 그 축소해서 그거 우유가루하고 옥수수가루 넣어가지고 강냉이죽 가가지고 그거 먹고 거기서 발전한 게 옥수수빵이에요. 옥수수빵은 굉장히 맛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옥수수빵을 나눠줄 때에는 이미 좀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도시락 싸오는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안 줘요. 그러니까 도시락하고 바꿔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해결이 안 되던 그 시대에 아니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고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고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걷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저는 미처 생각 여기 와가지고 쭉 내 스타디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선배 세대가.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든 토대가 된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골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문화를 읽지, 김구 선생이 한 얘기가 그대로 지켜진 거예요. 그 1973년도에는 문화부도 없었어요. 문화부는 1991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온 게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이고 이렇게 그게 때로는 군사정권하에서는 때로는 이게 정치 도구화 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겠지만은 할 때 끌고 온 거예요. 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쏟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예술의 전당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의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인류유산이라고 하는 거 다 보세요. 다 폭정시대에 만든 겁니다. 선정시대에 유산물은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그거를 문화인류의 유산이라고 기리고 활용하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버릴 거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의 후손들, 자녀분들이 이 삶을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처음에 문화예술진흥원이 만들고 88 올림픽이 또 한 단계로 확 바꿔져요. 그 다음에 문화부가 이제 91년도에 출범을 하고 이 대중문화 개방, 이것도 참 제가 이땐 국회의원이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대중문화를 문호를 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 문화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외색으로 완전히 뒤덮일 거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열지는 못하고 일부 개방을 했는데 거꾸로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저걸 보면서 무조건 되고 세국은 망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요 근자에 와서 일본보다 소비력이라든 이런 거는 뛰어넘었잖아요. 일본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일본은 FTA를 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체결을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다 문을 열은 거예요. 얘도 거꾸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이럴 때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세국 정책을 했잖아요. 그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하고 정치적 색깔은 다르더라도 저는 존중해줘야 될 건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문해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를 받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건 이제 지금 저거 하고, 이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든 우리 대한민국 지금의 경제적 수준이면 우리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려야 돼요. 먹고 입고 자는 것 차이 있어요? 없어요. 시골 사람들하고 서울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사는 동네고 제일 좋은 동네에 사는 여러분들하고 제 고향은 양평이에요. 양평에 사는 분들하고 먹는 거 차이 있나요? 여러분들보다 양평 사람들이 먹는 건 훨씬 잘 먹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자기들이 먹는 건 농약 안 쳐요. 파는 거는 농약 칩니다. 훨씬 잘 먹어요. 집은 인테리어 이런 게 좀 엉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전원주택 짓고 싶잖아요. 그 사람 다 전원주택 살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차이 없어요. 명품이라고 여기에다 딱 이렇게 붙이기 이전에는 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식주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양평이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보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곳 1등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이 좀 강원도로 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답겠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고민했어요. 왜 서울과 시골의 차이가 뭘까? 가장 큰 게 뭘 것 같아요? 서초구, 강남구가 왜 가장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이에요, 교육. 학군이 좋아서 제가 서라벌 고등학교 나왔어요. 뺑뺑이 이래요, 제가. 그때는 서라벌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 학군 되면서 이게 일로 몰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판도가. 그러니까 좋은 교육 환경이냐,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좋은 문화 환경이냐, 이 두 가지. 서초구가 어느 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예술의 전당이 여기 있고, 있으니까 좋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들이 많고. 근데 그 좋은 학교들이라고 하는 게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학교들이 많은 지역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지옥인 학교. 그러면 그 차이가 교육과 문화면 교육 환경 좋게만 좋은 학교 만들어주고 좋은 문화 환경 만들어주고 그러면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제가 국회의원 처음 시작할 때 2000년도부터 했는데 처음에 딱 시작을 하니까 인구가 8만 명까지 줄은 거예요. 12만 명까지 있던 데가 양평이. 근데 사람마다 내가 당선되고 당선 인사를 다닐 때 정의원 이제 좀 제대로 좀 발전을 시켜줘. 그래서 제가 어르신 발전하는 게 뭔가요? 여쭤봤어요. 이 사람아 그 규제도 풀고 그 공장도 좀 들여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공장 들어오면은 자제분 그 공장 보내실 거예요? 답을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했고 운동을 했고 좋은 학교 만들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평군의 인구가 12만 명으로 늘었어요.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 인구 증가율이 제일 많은 데예요. 그 이유가 교육 때문에. 12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에서 1년에 서울대학교를 15명에서 20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폐교됐던 학교가 다 살아나요. 그리고 전국의 군 단위에서 군 단위가 한 80몇 개가 있는데 군 단위에서 문화지수가 제일 높아요. 문화지수라고 하는 거는 문화 공간이 얼마나 있고
그거를 활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갖고 이제 문화지수를 내는데 양평이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교육, 문화, 이게 앞서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레퍼처 공원이나 이 운동하시는 노인들이 많아요. 못 보던 분이에요. 이사 오셨어요? 이사 왔대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대요? 괜찮아요? 사시기? 아유, 천국이 따로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선 최소한 요즘에는 이제 여기도 서울도 요즘에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 뭐 공공 수영장 이런 게 생겨서 그렇지만은 수영장 셔틀이 와갖고 다 데려가지. 돈 안 받지. 뭐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체육, 결국은 교육.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교육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을 지금과 같이 한국이 세계 최고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돈 액수도 제일 많아요. 1년에 저희만 쓰는 게, 순수예술 쪽에만 쓰는 게 4천억을 써요. 문화 콘텐츠 산업, 영화, 게임, 드라마, 케이팝 이런 쪽에 전부 다 쓰는 돈이 1조 4천억이에요. 근 2조 가까운 돈을 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할까? 걱정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해준 정도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될까? 사회적 후원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4천억을 가지고 쓰는데 저는 사회적 후원 시스템에서 1,000억만 이게 모아져갖고 순수예술 쪽에 돌아오면 저는 팽팽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순수예술을 공연도 보고 전람회도 가서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시고 은퇴하시고 시간 어떻게 소요를 하세요? 외국 가보면 다 평일날 뮤지엄이라든가 미술관에 들어가면 다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소요를 하십니다. 내가 다 돈 내갖고 만든 건데, 내가 후원해갖고 만든 건데, 당당하게. 이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도 경험이 없어서 못 가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는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사회학을 공부를 했고 석사 과정은 행정학을 했고 박사는 정치학을 했어요. 어디에도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연극 한 편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제가 양평에서 태어나서 양평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얘기를 들으니까 중학교가 무시험 추천제가 된 거예요. 중학교는 난 서울로 유학 가고 싶었는데, 근데 서울 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몇월 달까지 서울에 전학해서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나와야 추천권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아버지 서울로 전학시켜 주세요. 안 돼. 너 농사 지어야 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머슴 살고 그러면서 저희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컸을 때에는 그 동네에서 농사, 한 연화무집 중에서 농사를 제일 많이 지었어요. 농사를 지라 이거예요. 그래요? 여름방학에 개학을 했어요? 학교 안 갔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견주는 거죠. 아버지가 잡아가고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면, 농사 지으면서 내가 학교 공부 왜 하라고 하냐고. 아버지도 공부 안 하고도 농사 잘 짓지 않냐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버틴겼더니만 아버지 잡아가고 학교를 보내서 산으로 도망가고. 근데 어느 날 저를 한밤중에 깨우시더라고. 아니, 오늘은 혼나는가 보다. 내가 빨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너 서울 안 갈 거냐고. 그 당시에 우리 양평 저희 집은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양평에서 서울 가는 저희 집 있는 데에서 가려고 그러면 버스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데 3시간 반이 걸려요. 비포장도로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기차를 태워가지고 저를 데리고 새벽 갔다 오셔야 당일치기로 갔다 오신다고 생각을 해갖고 저를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2시에. 그래서 새벽 4시 기차를 타러 산 넘고 냇물을 건넜어요. 그 역이 양평역하고 용문역하고 사이에 있는 원덕역 6km를 걸어가지고 새벽 기차를 타고 이슬 다 맞았죠. 9월 달에. 그래서 서울로 전학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전기밥솥이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때 산 게 도남동 지금 한신아파트 단지 있는데 그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거기는 밤 12시가 넘어야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압이 낮아가지고 밑에 동네에서 물을 안 써야지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기다렸다가 독에다가 받아놔야 그 다음날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깜빡 잠이 들어가서 못 자면 저 밑에 공중수도에 가서 돈 내고 물 길어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제 원에서 했으니까 즐겁게 했죠. 근데 내가 견디기 어려웠던 거는 주말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 그때는 한 반이 90명씩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놈이 꼭 나 영화 봤다? 음악회 갔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본 적도 없고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음악회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뻥이라도 까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으면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뻥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빙 돌아서 피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기 싫은 성격이다 보니까 너무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전 학년이 연극을 단체 관람을 간 거예요. 그게 지금 명동에 있는 예술극장. 그때는 그게 국립극장이었어요. 그때 가서 본 게 문효도예요. 김동리 선생님 문효도인데 제가 거기 가서 문화적 쇼크를 3번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명동을 처음 나갔는데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거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극장에 딱 들어가는데 그 압도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 거기서 놀랬고 세 번째는 막이 딱 열렸는데 거기 딱 나오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텔레비전은 텔레비가 보급 안 됐잖아요. 그 경험 있으시죠? 만화방에서 돈 내고 텔레비 봤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만화방에서 텔레비 돈 내고 보신 분 없으세요? 여기 다 잘 사시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간간히 TV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흑백 TV였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분이 딱 나왔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향자 씨. 그 당시에 탑 탤런트였어요. 근데 하시는데 다른데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향자는 몰라요. 그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오면서 야, 여기서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면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극 보러 다녔고 그래서 연극을 영화보다 처음엔 더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나의 취미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16대 때 당선이 된 거거든요. 2000년도에. 근데 그 당시에 상임위를 정하는데 16개의 상임위가 있어요. 근데 상임위원회도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가 비인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가 문방위하고 환노위예요. 환경노동. 근데 저는 좌고면하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서 내요. 그러니까 1순위 안 되면 2순위로 가고 2순위 한 3순위. 전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문방위를 쓴 거예요. 그런데 문방위 의원이 된 거죠. 그때부터 3선 때까지 한 번도 바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도 2년마다 로테이션이 되는데 계속 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다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치하면서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연극 한 편이 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문화예술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외국의 이제 사회적 후원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멋있죠? 이게 뭐냐면은 런던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썸머셋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미술관이에요. 근데 저게 그냥 새로 진 것 같지는 않죠?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 농장의 창고를 리모델링 했는데, 하우저 앤 워스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세계적인 갤러리가, 개인 갤러리가 그 농장을 사가지고 저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브루턴, 그 썸머셋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인구가 3만도 채 안 되는 동네예요. 아주 시골 동네인데, 이런 동네에 저 농장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마을 이제 풍경이고, 영국 오래된 그 석조 건물이라서 그렇지 완전 옛날 시골 동네거든요. 이게 이제 그 농장 건물을 갤러리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정원과 이게 이제 거기에 만들어놓은 정원이고, 저기 집은 그 런던 시내에서 있던 이 건축물인데 이걸 이전해 온 거고, 이거 전시물이고, 이게 이제 마켓인데, 3만도 안 되는데 저 마켓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사가냐고.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거를 예쁘게 포장을 하고 예쁘게 가공을 해갖고, 마켓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동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여기서 다 팔아줘요.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여기에 1년에 14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방문객이. 이 한 공간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창고로 쓰던 거를 교육기관으로 바꿨고, 이게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간을 한 기관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마을을 완전히 바꿔놔요. 2만 8천 명 정도 사는데 거의 80%가 그 B&B를 해요. 에어비앤비를 해가지고 이 동네가 다 잘 사는 이런 걸. 여기는 가보셨어요? 나오시마? 그 원장님, 우리 한번 모시고 이 문화원에서 꼭 가셔야 돼. 아니, 서초구 구민들이 아직 나오시마 안 갔다 오면 말이 안 돼요. 정말 가보세요. 딴 데 여행 가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예? 아니, 딴 데보다 여기는 꼭 가보시니까요. 아니, 돈도 많이 비싸지 않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꼭 한번 문화원에서 해가지고 문화 투어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가 인구가 여기도 3만 명이 안 넘어요. 조그만 섬이에요. 섬이 아름답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구리 재련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어촌에 구리 재련소가 들어오니까 이제 환영을 했죠. 그러다 구리 재련소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다 오염됐지,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 근데 이 면이에요. 면장이 이걸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섬 출신의 그러니까 동경으로 가고 성공한 후쿠다케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교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지역 출신인 거예요. 면장 친구예요.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 후쿠다케가 내가 안도다다하고 친구인데 안다다한테 부탁을 해갖고 어떻게 바꾸면 될까?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전체가 뭐냐면은 저 구멍이 뻥뻥 뚫려서 저게 지중미술관이라고 안도 다다오의 작품인데요. 안도 다다오, 이거는 쿠사마 야요이 작품 잘 아시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 항구에다 딱 이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을 찍고 오는데, 이게 여기 마을에 다니는 버스, 택시도 다 이렇게 도색을 했고, 이게 이제 다 그러니까 폐가들, 집들이 다 비어 있는데 이 집 안에다가 설치 미술을 해가 공모를 하고 설치 미술하고 저런 작품을 만들어 놓는데 동네가 폐가가 다 저렇게 미술관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사예요. 신사 밑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터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을 만들고 절로 굴로 쑥 들어가면 저 신사, 저기에 빛이 이렇게 쫙 들어가고 오묘한 그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신사까지도 작품으로 다 내준 거예요. 이거는 안도다다가 최초로 만든 베네스 하우스라고 뮤지엄 겸 호텔이에요. 저 호텔은 뭐 한 2년 대기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테시마 미술관이라 그 안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중미술관 모습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인 이완 미술관도 여기 있어요. 이게 면장하고 그 성공한 기업인이 서로 해가지고는 저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저 조그만 섬에 1년에 몇 명이 오냐면 70만 명이 와요. 세계 트래블러지가 선정한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10군데 중에 한 군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가보셔야 되잖아요. 가보세요. 단체로 가시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큐레이터를 한번 꼭 데려와 설명을 들어야 진짜 재밌게 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기 안에 꼭 들어가서 주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 타고 들어가기 전에 일반 호텔에 묵으시고 저기 가서 보시고 하루 정도 둘러보시고 오시면 되니까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이게 조금만 기업인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보고 하지 않으면 문화예술 나하고는 별개의 세계고 딴 세계야. 근데 이제는 노후를 저런 걸로 즐기시고 향유하셔야죠. 같이. 특히 손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손주 며느리를 보셔야 될 그런 연세도 계시고 그런데 손주 며느리들한테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애기들 수시로 문화예술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줘라.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을, 첫 번째가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예술의 전당을 돌 지나면서부터 데리고 왔어요. 그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리니까. 안 들여보내주잖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하고 1막씩 교대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밖에서 홀에서 애를 뛰어놀게 하고 CCTV를 통해서 그 맥락은 보면서 그러고 마지막에 커튼콜 할 때 그 입구에 있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그 분위기만 보여줬어요. 근데 걔는 그게 삶의 일부가 됐어요. 32살인데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어디 출장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남는 시간에 가는 게 미술관 가고 박물관 가고 공연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공감력이 뛰어나니까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을 해주니까 늘 호평을 받죠. 그러면 사회가 갈등 요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 그거다. 그럼 절대로 애가 삐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꼭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손주도 한번 데려가서 미술관은 다 데려갈 수 있잖아요. 한가람 미술관 같은 데 데리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냥 거기 데려가서 놀아도 좋잖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광장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그걸 생활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문화강국입니다. 근데 그 문화강국을 만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화강국에 좋은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문화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시에 국내에서도 국내 투어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그 도슨트 하나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한가람에서 좋은 전시 있으면 전시 둘러보고 또 국립현대미술관도 쭉 둘러보고 북촌 한번 쭉 둘러보면서 설명 들으면서 거기에 조그만 갤러리들도 둘러보시고 얼마나 재밌어요. 대학로에 오세요. 제 사무실 서울 사무실은 대학로에 있는데 대학로에 오시면은
우리 또 극장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갖고 하는 그 연극들 이런 거 저희가 할인해갖고 티켓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그리고 특히 10월 5일 날은 그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88 올림픽에서 합니다. 그 정말 좋은 뮤지션들이 오늘 언론에 대해서 특필로 나왔는데 보시고 거기도 오세요. 그러면 제 원장님은 티켓도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간 향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든 것. 향유하실 거죠? 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